지난 27일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가 공동위원장을 맡은 국가비전 국민통합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가 국가비전 국민통합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원팀 행보를 본격화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가 국가비전 국민통합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한자리에 섰습니다. 이 후보는 대선 승리를 위한 민주당의 혁신과 단결을 당부하며 이 전 대표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의 정신과 가치를 살리는 쇄신을 강조했는데 이재명 후보의 현 정부와의 차별화 전략을 의식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전위는 매주 회의를 통해 민주, 혁신, 포용, 미래, 평화 등 5개 분야별 비전 메시지를 내놓고 내년 1월 5일 광주를 시작으로 전국 순회 비전 투어도 나설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열린민주당과 합당하면서 정치개혁을 추진하기로 했고요.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 정책과 국방 분야 5대 공약 등을 제시하면서 정책 행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이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와 선대위 출범식 이후에 무려 50일을 만에 오찬 회동을 했는데 두 분이 공동으로 국가비전 그리고 국민통합위원장을 맡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오랜만에 자맹을 깨고 등판했다. 지금 이 시기에 등판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이낙연 전 대표의 캠프 또 지지자들의 이재명 후보에 대한 반감 이런 것들이 좀 격렬했었는데 그걸 좀 시킬 수 있는 시간들을 좀 가졌다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가 거의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결합이 결과적으로는 골든 크로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분기점이 되고 그리고 그 새로운 출발점은 광주로부터 시작되는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호남의 그 친정집을 좀 더 튼실하게 강화시키고 국민통합의 메시지를 내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정세균 전 총리도 후원회장으로 들어오시면서 그렇죠. 완전한 이제 혼연일체가 된 것을 보여줘서 이제는 좀 비상하는 좀 비약하는 그런 단계로 나아간다는 의미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아무래도 이제 호남 쪽을 조금 더 공략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마 이낙연 전 대표는 지금까지 초기 단계에서는 곧 이재명 후보가 구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고요. 그리고도 오랫동안 낙마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봤을 거고 또 당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양강 구도로 가면서 이제 집권 세력 전체가 어떻게 해서든 이재명 후보자를 구속시키는 정도는 막을 것이다. 이런 확신도 들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지율도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서도 계속 팔짱 끼고 있다가는 자칫하면 모든 이 책임을 뒤집어 쓰거나 더 나가서 만에 하나 이재명 후보자가 독주하는 상황이 되어서 완전히 고립될 수도 있겠다. 그런 복합적인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후보자가 이제 지금 당내 정리를 해가고 또 많은 의원들도 이제 사실은 이재명 후보자 쪽으로 서서히 모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막판에 저렇게 손을 내민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은 흔히 대통령 선거 때는 거의 항상 있어 왔는데요. 후보자가 흔들리면 경쟁자들이 바로 하고 후보자가 안정이 되면 금방 또 모여드는 것이 오랜 정치판의 현실이죠. 그런 과정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 26일에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일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통합 합의문을 작성했습니다. 두 당 간의 합당을 두고 좀 걱정하시는 분 혹은 또 반대로 시너지가 확실하게 있을 것이다. 좀 양가적인 그런 평가들이 좀 있습니다. 여권 합당의 시너지 효과 어떻게 전망하세요? 양가적 평가가 분명히 있죠. 너무 강성 친노 오히려 그것이 너무 어떤 국민의 정서와 뒤떨어지는 거 아닌가. 또 조국의 강을 걷느냐 안 걷느냐로 다시
회귀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많은 높아심의 근거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시점에서는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어떤 정계 개편 시나리오라든지 여러 가지 이합집산이 있기 마련인 것이고 네. 오히려 이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사실 위성 정당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출발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상쾌한 민주당의 새 출발을 위해서 이와 같은 애매한 구조를 빨리 청산하고 네. 극복하는 것이 큰 틀에서 대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간격을 없애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합과 대합을 얘기하는 건 모순이다. 그렇게 이 후보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대선 한 2, 3개월 앞두고 이 두 당이 통합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지난 총선 때 총선을 앞두고 이제 그 민주당이 심상정 당시 정의당 대표를 상대로 뭐 속된 말로 완전 사기를 한번 했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공수처법까지 통과시키고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을 통과시키고는 결국 그때 당시에 더불어시민당을 만들어서 위성정당으로 총선을 치렀고 그 과정에 이제 이 열린민주당이 또 2중대를 넘어서 3중대까지 만들어졌거든요. 이제 이 열린민주당까지 통합됨으로써 완벽한 사기 행각이 이제 결실을 맺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저는 이런 것이 정치 도의를 넘어서서 도덕성 문제라고 봐요. 뭐 열린민주당이 뭐 조국을 수호하기에 무슨 행동을 했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 똑같은 사람들인데 더불어시민당은 합당을 하고 열린민주당은 마치 우리 편 아닌 것처럼 끌고 온 것 자체가 국민들을 향한 큰 사기라고 생각해요. 다만 이제 정치적으로 더 이상 이런 국민을 상대로 한 사기 행각은 버리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 직속기구죠. 부동산 개혁위원회가 28일 출범식을 열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땅 가진 사람에게 세금을 물리는 토지 이익 배당제를 내걸었고 주택도 대규모로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부동산개혁위원회의 첫 일성은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혁파였습니다. 이를 위해 이재명 후보는 당 경선 당시 공약이었던 토지이익 배당금제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토지 보유자가 토지 가격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국토 보유세와 같은 개념인데 부동산 불로소득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겁니다. 부동산 개혁위는 출범식에서 토지 이익 배당금제를 도입하겠다. 한마디로 부동산 불로소득을 좀 막겠다. 뭐 이런 입장 같아요. 지금 이 후보가 주장하고 있는 이제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지금 뭐 민주당과 혹은 청와대와 굉장히 소위 말하는 엇박자 혹은 다른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재명 후보가 생각할 때 국민들이 가장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부동산과 관련된 공급의 문제든 세법의 문제든 간에 그런 것이었다라고 생각하고 네. 그런 의미에서 일정한 어떤 그 수술은 불가피하다. 세제에 대한 수술이든 공급에 대한 부분이든 간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국토 보유세 부분은 보유세라고 하는 관점이 별로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네네. 그것을 배당금제라고 하는 새로운 네이밍을 하면서 조금 더 국민의 어떤 그 이해에 맞닿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재명 후보가 그와 같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노력 자체는 네네. 국민들이 봤을 때 정말 이재명은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어떤 생각들을 갖게 해주는 계기가 될 것이고 또 하나는 공시지가의 문제만 하더라도 네네. 그것이 계속 연동해서 재산세나 종부세에 결합시켜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완전히 이제 해체시켜 놓고 다만 과도기적으로 어느 정도 서로 수긍이 가능한 정도의 어떤 조정, 네네. 그것은 불가피한 것이고 또 그런 부분을 이재명 후보가 여야히 성공하느냐가 또한 대선의 승패에도 달려있는 문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토지 이익 배당금제 도입, 뭐 불로소득을 막겠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이재명 후보가 이런 얘기도 있었죠. 불합리한 종부세, 이 억울함이 없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고요. 사실 이제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종부세 납부 문제를 좀 풀겠다는 건데 실제 민주당에 관련해서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일단 뭐 이재명 후보자는 국민을 조삼모사의 대상으로 삼겠다 이런 의미 같아요. 국토 보유세라고 해서 세금을
더 때려서 그 돈으로 국민 배당금을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들한테 세금 때리겠다고 하면서 이름을 배당금제로 바꾸겠다는 거는 완전히 이거 국민을 정말 원숭이로 하는 거죠. 그리고 종부세 개편은 무슨 개편입니까? 종부세를 더 올리겠다고 예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선거 때만 잠시 법 개정해가지고 어떻게 마치 종부세 깎아줄 듯이 이야기하는 것. 저는 언제까지 국민을 상대로 이렇게 속여 먹으려고 하시는 건지 표만 되면 뭐 거짓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공약 자체가 이거 속임수 아닌가. 이 국민들이 결국은 다 알아차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조삼모사라는 어떤 비판도 사실은 있고 지금 정책의 일관성도 없고 선거 앞두고 이렇게 바꾸는 것이 맞느냐. 그리고 아주 실질적으로는 종부세 대상자 한 2%를 겨냥해서 그 표가 과연 민주당으로 정말 솔직하게 오겠느냐. 뭐 여러 가지 비판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 뭐 선거철에 그렇게 안 바꾸려면 왜 후보를 바꿉니까? 이 정부의 정책에서 불만인 부분을 야권은 그런 것을 통해서 새로운 다른 정책을 내므로써 그걸 극복하려고 하는 거고 네. 여권이 할 수 있는 것은 부분적으로 조정 과정을 통해서 네. 재신임을 받고자 하는 겁니다. 그것조차도 아무것도 안 바꾸겠다 그러면 대통령을 뭐 단임제를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뭐 한 대통령이 잘하면 계속 영구 집권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국민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누가 재빨리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당은 당대로 정부는 정배대로 서로 크로체크를 하는 가운데서 조정해가는 묘안을 만들 수 있다라면 그 사람이 이 시대의 리더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자가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보여준 이 부동산 난맥상을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간다면 저는 좋아요. 근데 더 악화시킬 것이 자명한 그런 정책이나 그런 제도를 주장하면서 세금을 더 올려서 쥐어짜겠다고 이미 공언을 해놓고는 갑자기 선거 때 이렇게 국민들 상대로 무슨 국토보유세도 이것을 토지이익 배당금이라고 이런 장난을 치고 또 종부세를 마치 깎아줄 듯이 그렇게 거짓말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지. 바꿔야죠 당연히. 근데 바꿀 생각이 있느냐. 더 강화시킬 거니까 문제죠. 선거 때 표 얻으려고 이렇게 국민을 상대로 속임수를 부리는 것,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네, 이재명 후보가 스마트 강군 건설 선택적 모병제 도입 등을 담은 5대 국방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군복무 관련 공약을 발표하면서 청년 장병들의 표심을 공약했습니다. 병역 대상자가 징집병과 직업군인 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하고 병사 월급을 20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선택적 모병제를 중심으로 국방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 후보는 전역 때 사회 정착용 목돈 지원과 병력 인정 제도 등을 활용해 모병 인력 확보를 유도하고 현재 30만 명에 달하는 징집병 규모를 절반 수준으로 줄일 계획입니다. 징집병 규모를 15만 명으로 축소하는 대신 선택적 모병제를 통해서 10만 명을 충원하겠다. 그리고 병사 월급을 한 200만 원 정도로 인상하겠다.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일단 김영주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뭐 모병제 논의를 여러 차례 해왔습니다만은 알다시피 남북 관계 특수성으로 인해서 완전 모병제로 가기는 어렵습니다. 네네. 북한이 130만 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 정부가 이제 50만 명이라고 하는 군을 확보해야 된다는 건데 실제로 작년 2월 달에 육군이 발표한 육군 비전 2050에 보면 2050년 되면 30만 명을 구하기도 어렵다. 이렇게 사실 인구학적으로 예상된 문제거든요. 이제 그렇다면 절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의미에서 15만 정도는 그야말로 개병제로 하고 그다음에 특수 뭐 전투하는 5만 명 그리고 행정, 교육, 군수 이런 전문가들 5만 명 새로운 일자리를 10만 개 만들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묘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모병제라고 이야기할 때 가장 문제점이 바로 모병제의 병사 숫자를 얼마로 할 건가, 그분들의 급여를 어느 정도 해야 모병이 될 거냐, 그리고 그 모병제를 통해서 과연 전력을 어느 정도로 끌고 갈 거냐 하는 문제가 또 있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정말 나라를 완전히 절단 내려고 작정을 하셨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모병제를 하려면 그러면 이 예산이 얼마 드는지를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전 그게 제일 문제라고 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그러면 징병을 15만으로 하면 결국에는 있는 집 애들은 다 군대에 빠지고 돈 없고 못 배운 집 애들만 군대 가야 되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모병제로 할 때의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한 아무런 고려가 없다고 봐요. 그런 데 대해서 이재명 후보자가 좀 더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인구학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빨리 줄어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없어질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극단적인 얘기까지 나오는 상태에서 모병이 아닌 상태에서의 개병제, 징집제만 가지고 군사를 유지한다. 그 군사를 유지하더라도 이 정도 대우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이 가능한 것인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얘기를 비판을 해야지. 네. 실제로 지금 이제 지금 우리 군이 사실 올해부터는 사실은 군사 장비를 해외에 수출하는 그런 경우가 나오거든요. 앞으로 지금까지의 국방 예산의 어떤 그 구조하고 좀 다를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렇다면 그게 준하는 여러 가지 어떤 국가적 어떤 예산 규모의 조정으로 극복해 가야 되는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우리가 첨단 그 무기를 네네. 중심으로 해서 그 군 전력을 고도화하면서 징집병력 숫자도 줄어들고 반면에 직업군인들의 숫자는 늘어나는 그런 그 구조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을 표들려고 달려드니까 그냥 봉급 200만 원으로 올려주겠다. 그리고 앞으로 15만 명만 징집하겠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어떻게 보면 실현 불가능한 국방정책 또는 병력정책을 내세우면서 국방정책조차 표장사에 동원시키는 이러한 과연 대선 후보가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저는 국민들이 반드시 이러한 무책임한 후보에 대해서는 꼭 심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그와 반대로 그나마도 그런 제안을 해야만 실현 가능한 부분이다. 역으로 그런 조치와 장치가 없이 과연 모병이든 개병이든 징집이든 가능할 것인가, 뭐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계속 좀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제안하는 그런 방식들이 어쨌든 계속 필요하다. 네. 네네. 알겠습니다. 안철수 후보와의 연대 가능성을 지금 뭐 양쪽에서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 사이에서 안철수 후보의 몸값은 올라간다. 요즘 그런 기사들이 눈에 많이 띄입니다. 지난 26일이었죠.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안철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와 결합할 수 있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27일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계 출신이죠. 김민정 교수를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했습니다. 양쪽에서 소위 말하는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죠. 일단 안철수 후보는 절대 그럴 리 없다. 선을 그은 상태인데 왜 송영길 대표는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야말로 안철수 후보가 저는 뭐 솔직히 뭐 우리 당하고 손잡을 가능성은 1도 없다고 봅니다. 다만 안철수 후보의 포션을 띄움으로 인해서 네. 윤석열 후보의 포션을 뺏어오는 어떤 하나의 지책일 수 있다. 약간 침발르기 뭐 이런.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안철수 후보가 이 후보가 돈을 별로 안 쓰는 후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자기 지지율이 10% 이하에서는 출마 가능성이 극히 없습니다. 10% 이상 되면 출마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네네. 그러면 우리로서는 굉장히 좋은 수가 되는 거죠. 우리가 노릴 수가 있다면 네. 안철수 후보가 결과적으로는 내가 끝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 마의 10%를 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군부를 떼줘야만 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에서 이 안이 나왔다고 봅니다. 네. 송영길 대표가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라고 질문 드렸는데 이렇게 솔직하게. 예. 네.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뭐 송영길 대표는요, 그 정도 생각이 깊은 분은 아니고 제가 잘 아는데 뭐죠? 이제 한번 또 떠본 거죠. 뭐 그리고 아니 송영길 대표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안철수 후보가 그러면 그 당의 후보는 이제 안 되는 사람이니 같이 정권 교체에 동참하겠다는 말이냐 이렇게 또 반격을 당했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지지율을 띄워서 어떻게 본다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오히려 안철수 대표가 지지율이 올라가면 막판까지 해서 단일화 해서 승부수를 띄워볼 수 있겠다 해서 단일화가 더 잘 될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안철수 대표가 우리 당과 반드시 같이 가서 정권 교체에 동참을 해야만이 안철수 대표의 미래에도
큰 정치적인 희망이 생긴다고 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와 함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민전 교수 같은 경우는 사실 12년 대선부터 안철수 당시 후보를 도왔고 지난 2017년에도 역시 도왔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국민의힘에서 모셔가는 그런 형국입니다. 어떤 메시지를 읽어야 됩니까? 거기다가 김민전 교수가 우리 당의 윤석열 후보자를 돕겠다고 하면서 선대위 공동 선대위원장 수락하면서 나는 아직도 안철수 지지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김민전 교수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우리 윤석열 후보자를 돕겠다고 몰려드는 많은 사람들은 기존에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더라도 그런 분들이 많이 몰려들고 있고 이재명 후보자를 돕겠다고 나선 분들은 기존에 민주당 내에 있으면서도 돕지 않다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여기서 빠져있다가는 책임을 온팡 뒤집어 쓰겠다. 이재명 후보자가 낙선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니까 내가 여기 빠져있다가는 자칫하면 내 책임이 되겠다. 이런 분들이 많은 것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양당 후보,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 굉장히 지지율이 오차 범위 내에서 아슬아슬하다. 이런 숫자들,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안철수 후보가 몸값이 어쨌든 조금 더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네. 올라갈 수밖에 없고 두 후보에 대한 비호감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죠. 부동층도 많고 그런 부분의 일부를 안철수 후보가 가져갈 것이다라고 보고 특히 이제 아마 이제 진보 진영보다는 보수 진영에서의 약간 어떤 윤석열 후보에 대한 태도라든지 리더십의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망한 분들이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는 네. 그게 일시적 현상이라 할지라도 그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보면은 뭐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쁜 시그널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김민정 교수 제가 뭐 같이 토론도 하고 네네. 했습니다만은 그냥 부산 사람일 뿐이에요. 그렇습니까? 네. 그냥 부산 사람일 뿐이다. 네. 부산 사람 중에서 훌륭한 분이죠. 훌륭한 분이다. 네. 어찌됐든 두 분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안철수 후보가 그 성적이 올라가는 게 양쪽 다 지금 나쁘지 않다. 뭐 어제는 그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서로 생각하는 바는 좀 다르겠지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대선 관련 이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 주 빅데이터 알아보겠습니다. 빅데이터로 여론을 읽어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주제어로 빅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지난 한 주 12개 채널 20만 개 이상의 사이트에서 집계한 더불어민주당의 총 정보량은 약 14만 5천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쓰인 단어 중에서 조사기간 급상승한 단어들을 살펴봅니다. 1위는 통합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이름으로 합당하는 통합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양당은 정치개혁 의제로 비례대표 등 열린 공천제, 국회의원 3선 초과 제한 등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2위는 갈등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조수진 공보단장과의 갈등 끝에 선거대책위원회 모든 직책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준석 대표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갈수록 커지면서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후보의 리더십이 의문이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3위는 대장동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경기 성남시 대장동 현장을 방문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특검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윤 후보는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은 이재명 후보라며 이 후보를 거세게 공격했습니다. 4위는 수석입니다. 김진국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이 사퇴했습니다. 아들이 기업 입사 지원서에 아버지가 민정수석이니 많은 도움을 드리겠다 등의 내용을 써냈다는 언론 보도로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5위는 토론입니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토론회를 둘러싸고 날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지만 윤 후보는 토론 거부 의사를 표현하면서 토론이 급상승 연관어에 올랐습니다. 다음은 조사기간 급상승한 더불어민주당 인물 연관어를 알아봅니다. 1위는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전격 사면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민 통합과 겸허한 포용이 절실하다며 5년 가까이 복역한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2위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입니다. 송영길 대표가 제3지대 규합을 추진하면서 관심이 모아졌는데요. 송 대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윤석열 후보보다는 이재명 후보와 결합할 수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3위는 이낙연 전 대표입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가 당 선거대책위원회 국가비전 국민통합위원회를 신설하고 공동위원장을 맡기로 합의했습니다. 선대위 공식 출범 이후 50여일 만에 이뤄진 만남을 통해 민주당이 원팀으로 거듭났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4위는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입니다. 심상정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결정한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심 후보는 적어도 촛불로 당선된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해서는 결코 안 될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5위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단행한 특별사면 명단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수감됐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포함됐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 비서관은 지금이라도 한 전 총리의 명예를 회복시켜준다는 차원에서 복권을 실시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한 주 더불어민주당 관련 이슈를 빅데이터를 통해 확인해봤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부동산 세제 개편, 일자리의 복지 정책, 그리고 자본시장 공정 회복 정책 등 각종 공약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정책 행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충청권 신산업벨트 조성과 세대별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골자로 한 경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윤 후보는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한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일자리 창출 공약으로는 오송, 오창, 대덕, 세종, 익산 등 충청권 신산업 벨트를 육성하고 세대별 맞춤형 일자리 정책과 중소, 중견기업 신산업 진출 지원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따른 정치권 여파, 선대위 내홍 수습, 토론의 신경전 등이 이어지면서 윤석열 후보의 행보에 시선이 집중되는 상황입니다. 먼저 정책 공약을 좀 살펴볼 텐데요. 윤석열 후보가 부동산 세금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부동산 세제 개편 공약을 내놨습니다.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하겠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최대 2년간 배제하겠다. 이런 다양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요. 먼저 김재원 최고위원님 한번 평가를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28차례나 막 부동산 정책이라고 내놓으면서 주택 보유자 전체를 막 죄인시하고 벌 주는 식으로 세금을 덕지덕지 붙여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세제는 더 이상 지속 가능성이 없을 만큼 한계에 다다랐거든요. 새로운 그 거래관념에 맞게 적어도 사유재산 제도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게 바꾸기 위해서는 지금 부동산 세제를 개편해야 되고 그 방향이 예컨대 뭐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한다든지 또는 거래세를 일정 부분 낮춰준다든지 또는 공시가격을 다시 원상 회복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조치를 지금 내놓고 있는 거죠. 이거는요, 지금 전국의 부동산 가격을 폭등하게 만들고 또 부동산 세제를 통해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완전히 벌 주듯이 끌고 간 이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세제를 다시 그 합리적인 방법으로 바꾸는 그런 첫 번째 단추라고 생각해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뭐 결과적으로는 지금 윤석열 후보의 공약이나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 네. 또 공시지과 관련해서는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다만 이제 재산세와 종부세를 연동해서 정리해 가서 중첩적인 부담을 줄인다는 것은 저는 의미가 있고, 네. 종합적인 측면에서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주택 정책과 세제 모두를 한꺼번에 보면서 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서서히 자연스럽게 이제 분기점을 돌아서 그야말로 어떤 아파트를 다수 보유하는 분들은 아마 아파트를 내놔야 되는 시점으로 올 것이고, 다만 그 시점을 내몰라라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거래세라든지 양도세를 좀 낮춰서 좀 공급 사이드의 순통을 좀 키우고, 또 도심에서는 역세권이나 이런 쪽은 좀 그야말로 평형을 올려서 지을 수 있도록 용적률을 네. 좀 확장해서 선진형 도시국가로 가는 그런 길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새로운 의미에서의 공급 사이드와 뭐 부동산 세제 개편을 네. 차기 정부가 만들어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지난 26일이었습니다.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다면서 세대별 맞춤형 일자리 정책, 또 국민 안심 지원 제도의 확대 개편 등을 주요 공약으로 하는 일자리 복지 정책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처음으로 직접 발표한 공약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런 일자리 정책 또는 뭐 복지 정책 이런 것은 사실 세대와 이념을 떠나서 가장 신경 써야 될 정책이고요. 이것은 또 사실은 이재명 후보자도 비슷하게 또 내놓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국민들 삶을 돌보는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공약 1호로 실질적인 공약 1호로 발표를 한 거죠. 이런 그 일자리 정책, 복지 정책에 대한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세부적인 또 공약을 계속 내놓을 텐데, 그것이 얼마나 실천 가능성이 있느냐, 또 국민들이 얼마나 신뢰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평점이 좀 달라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공약 자체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의미 있는 공약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윤석열 후보가 노동이사제라든 여러 가지 어떤 좀 더 진보적인 네. 그런 복지 정책, 일자리 정책을 내놓은 것은 저는 일단 환영한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끝까지 관철될 수 있느냐, 네. 심지 깊게 이것을 생각하고 내놓고 있느냐 하는 것은 좀 더 두고 볼 일이다 그렇게 봅니다. 자본시장 공정회복 정책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지난 27일이었죠.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 공매도 개선 등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라는 내용 등이 담겨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 요즘 이제 투자자들이 워낙 많이 늘다 보니까 하나하나가 굉장히 뜨거운 감자인데요. 김재현 최고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부분은? 자본시장 공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도 해야 되고 증권거래세를 폐지한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고, 지금 우리나라가 지난번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되고 나서 1년가량 그 공매도를 중단시켰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상당히 증권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됐어요. 공매도를 한시적으로라도 중단하는 것, 못하게 하는 것,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건전한 주식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네. 또 동학개미를 비롯한 청년 투자자들을 보호한다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다른 한편으로 보면 뭔가 투자하는 사람들은 사실 또 기득권일 수도 있거든요. 성실한 근로자는 세금으로 다 떼이고, 다 자산 투자,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세금 감면해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불평등의 시작이 네.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관점을 좀 깊이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길게 보면 결과적으로는 100% 완전히 근로소득자는 오픈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간접세가 이렇게 많으면 산업자본에 속해 있는 노동자들은 완전히 정부로부터 세금을 완전히 근원적으로 빨리고 뺏기고, 네. 표현이 좀 과했습니다만은 자산 투자자, 그림 투자자, 무슨 주식 투자자,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다 세금 감면을 받는 네. 이런 모순들의 또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가중시킬 수 있다는 관점도 정책 결정자들이 한번 좀 생각해 볼 때가 됐다 그렇게 봅니다. 네. 지난 22일에 윤석열 후보가 1박 2일 일정으로 호남을 방문했죠. 각종 지역 현안 사업을 챙기고 많은 분들과 만났습니다. 전북에서 전남까지 광폭 행보를 이어갔다 이런 보도들이 있었죠. 그런데 공개 발언에서 또 일단 실언 발언이 있으면서 여러 가지 좀 퇴색됐다라는 평가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였어요? 호남 지역에 가서 그 지역에 맞는 나름대로 유권자들의 감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것인데, 역시 또 반대자들의 트집 잡기는 항상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 이제 조금 더 후보자께서 조금
빌미 잡힐 이야기는 좀 덜 하셨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가서 그 지역 주민들을 만나고 또 지역의 현안을 많이 들어본 노력은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네. 지역을 챙기려고 갔다가 이 실언 논란에 또 휩싸이면서 여러 가지 곤혹스러운 상황이 연출됐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왜 갔는지 모르겠어요. 완전히 손해본 지역 사찰이었고 일일 일망은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야말로 어디를 갈 수도 없고 어떤 걸 개인적으로 얘기할 수도 없고 참 그런 지경까지 빠져 있다라고 생각.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그냥 발언 수위만 굉장히 높이는 막 그런 어떤 결과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뭐 무슨 확정적 중대 범죄 이런 새로운 네네. 신조어까지 만들어가면서 이제 아예 그런 식으로 이제 형성해 가는데 윤석열 후보가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고백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득이하게 국민의 힘을 선택했던 후보가 대선 후보까지 되는 그런 구조들을 우리가 국민 차원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뭐 말하자면 자기 당의 당원들이 다 지지해 주는 것도 아닌데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이게 부주의한 것인지 네네. 인식의 한계가 있는 것인지 참 의아스럽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그 나름대로 고민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자가 원래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검찰총장이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검찰총장을 하면서 느낀 바가 이 정권, 이런 무도한 정권은 반드시 정권 교체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원래 정치도 하지 않을 사람인데 부득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 국민의힘에 입당까지 해서 나왔다. 그러나 나는 원래 당신들 편이고 또 앞으로도 우리 특히 호남의 주민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의지를 이야기한 건데 그 부득이 입당했다는 이 부분을 떼내 가지고 편가르기를 하니까 엄청 또 그게 그럴듯해 보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 정치인이 아직 못 돼서 저렇게 자기 솔직한 이야기를 자꾸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야기 들어보면 지극히 맞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게 참 아직도 너무 순수하다. 저렇게 순진하게 대응을 하시나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지난 24일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 사면 결정했죠. 네. 대선을 앞두고 이 사면이 양쪽 후보자의 어떤 분에게 득이 되고 어떤 분에게 실이 될까요? 하고 영향이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건강이 너무 안 좋으시고 또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시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부담이 아니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말하자면 사면을 네. 단행했다. 그렇게 보여지고 사면을 단행하는 과정에서 그동안에 전통적으로 여야가 균형을 잡아가는 가운데서 한민숙 전 총리의 복권도 이루어졌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실제적으로 제일 지금 들어온 사람은 누구냐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이제 베스트셀러 1위라고 하는데 책을 하나 썼지 않습니까? 예. 아무한테나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책을 하나 쓰셨는데 그 책의 내용의 일부가 주변 사람들한테 섭섭하다. 네. 이런 내용이 과연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들의 입장에서 국민의힘의 과거의 친박이라든 자들이 다 전부 다 친윤으로 바뀌어 있는 이 현실을 어떤 시각으로 볼 것이냐가 두려운 거죠. 그것이라고 봅니다. 네, 어떤 어떤 변수가 될까요? 또 의원님은 이 특별선을 각별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사면을 하면서 청와대에서 발표한 것이 국민통합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 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아주 위중하다는 이야기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이미 지난 연초부터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래서 여러 차례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 정무적으로 판단을 해서 대선에 임박해서 사면하는 것이 여러모로 정치적인 영향력을 크게 키울 수 있을 것이다. 즉 선거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을 거예요. 국민통합이 그때
사면하면 국민통합에 영향이 없고 지금 사면하면 국민통합에 도움을 줍니까? 그리고 또 만약에 그런 의미로 국민통합이나 또는 그 건강 상태 때문에 사면을 한다면 당연히 이명박 전 대통령도 사면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아마 두 가지 때문에 사면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친노들의 그 거부감 이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사면을 해주지 않고 계속 그 더 고통을 주는 것으로 고통을 즐기고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이 문재인 대통령은 아마 경남지사 김경수 씨를 결국은 재임 중에 사면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사면을 다음에 하려면 또 거기에 끼어 팔게 하려고 일용할 양식으로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걸 보면 진짜 자랑무도한 정권 같아요. 그리고 이 대선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전적으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앞으로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 어떻게 활동을 하시느냐 여부에 달려 있고, 그것은 이제 우리들의 몫이죠.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의사소통을 해가느냐, 이 문제인데, 어쨌든 문재인 정권은 이런 그 사면도 오로지 표 계산만 하면서 또 자기들 식구 챙기기 위해서 전직 대통령의 그 사면까지 이용하는 걸 보면 정말 해도 너무한다. 김경수 전 지사로 예, 인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그러니까 어쨌든 대통령은 고심을 하면서 국민 여론을 보겠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처음부터 지금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 대한 반대 여론은 굉장히 높은 게 사실이고, 그걸 무릅쓰고 대통령이 결행한 겁니다. 사면을 실제로 건강이 너무 안 좋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제 네. 그런 것이 하나 있고, 김경수 사면 부분은 전혀 근거 없이 권성동 의원이 어쨌든 뭐 이명박 대통령한테 미안하니까 자기네들이 그런 시나리오를 그냥 툭 던지는 것에 불과하다, 그렇게 봅니다. 네. TV 토론 이야기해보죠. 여야 대선 후보 이재명 후보는 TV 토론 하자. 윤석열 후보는 토론하면 싸움만 할 것이다. 이른바 토론 무용론을 들고 나왔는데, 언제쯤 공개 맞대결이 이뤄질지 관심이 높은 가운데 만남에 적극적인 쪽은 민주당입니다. 토론과 정책 면에서 이 후보가 우위에 있다고 보는 만큼 조금이라도 일찍 링 위에 올리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요구에 순순히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인 김건희 씨 의혹을 비롯해 최근 이딴 실언 논란까지 불거진 상황에서 섣불리 정면 대결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는 전략적 판단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좀 전반적으로 비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후보자는 사실 이제 토론이 별로 필요 없는 분이죠. 나오면 다 거짓말하니까. 그래서 꼭 토론을 하시려면 전 국민 앞에 저는 토론에서는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서약을 하셔야 돼요. 저는 이재명 후보자가 이런 TV 토론을 통해서 거짓말만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는 오히려 표심에 악영향만 미치고 국민들의 선택의 그 정상적인 의사결정에 방해가 된다고 보거든요. 이재명 후보는 사실 TV 토론에서 거짓말 해가지고 재판도 받았잖아요. 대법원은 이상한 판결로 겨우 빠져나가긴 했지만, 원래는 이미 그때 재판을 제대로 받았으면 지금 후보자도 못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자꾸 TV 토론 이야기하는 거는 정말 아니, 대부분의 이상한 판결이라고 얘기하는데 뻔뻔스러운 주장이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것은 매우 정당한 판결이었다고 봅니다. 그 취지는 뭐냐면, 어쨌든 거짓말 전문가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토론을 하다 보면 원고를 쓰는 것이 아닌 이상 자기가 그 답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이 아닌 부분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본질적으로 법리 체계에 맞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대법원 판결에도 보면 거짓말 한 거는 맞는데 그 정도 거짓말은 선거법에 위반이 안 된다, 그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 걸릴 정도의 거짓말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아니요, 거짓말 한 거는 맞는데 대법원에서 이상하게 뭐 그 정도는 거짓말해도 괜찮아요, 이래 봐준 거잖아요. 거짓말 전문가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실제로 이제 그 판결의 의미는, 그러니까 대선 토론에서 아주 활기차게 정문적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만약 그렇지, 그게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말 하나
하는 것이 완벽한 사실만 하게 된다면 토론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지지가 있는 것이고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민주당이 더 이상 무능한 윤석열 후보에게 토론하자는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윤석열 후보가 그동안에 몇 차례 토론을 통해서 토론 잘하는 게 드러났다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말하자면 국민의힘 후보들이 너무 물러서 제대로 된 질문과 토론 못했어요. 좀 더 뻔뻔스러워졌을 뿐이지 더 뭐 제대로 된 정책적 역량을 고취했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 배우자죠. 김건희 씨가 지난 26일 공식적으로 허위 이력 논란에 대해서 일부 시인을 하고 인정을 하고 또 사과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김영주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저는 뭐 이게 참 애매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에 대한 일편단심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인지, 뭐 사과를 하려고 했던 것인지, 사과라면 최소한 명백히 자기가 없던 일을 했다라는 것이 있으면 그거는 그거대로 부풀린 게 있으면 부풀리는 대로 실수를 잘못 적은 잘못한 대로를 적시하면서 이 부분은 정말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예의라고 봐요. 큰 틀에서 그냥 두루뭉실하게 제가 좀 나빴습니다. 제 탓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은 뭐 형식적으로는 사과지만 실질적으로 뭐 진실성이 있었다. 뭐 국민의힘에서는 다 진실되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과 과정에 저도 약간 뭐 그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를 했는데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김건희 대표가 사과를 하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이야기하다가 보면 그 자체가 또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못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구체적 사실관계는 전부 정리를 해서 선대위에서 직접 발표를 했어요. 이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잘못이다. 이 부분은 과장된 것이 맞다. 전부 그렇게 해서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혔거든요. 그리고 김건희 대표는 사실관계에서 약간이라도 어긋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 용서를 구한다고 사과를 했거든요. 그 이상 더 어떻게 사과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충분한 사과가 있었는지 여부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판단할 일이고 후보자의 부인 입장에서는 정말 진실하게 진정성 있게 사과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해서 사과 방식은 그렇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었고 국민들에게도 가장 적절하게 받아들여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선대위에서 직책을 모두 사퇴했었죠. 그리고 이제 외곽에서 굉장히 좀 쓴소리를 공개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 그리고 김종인 총괄 같은 경우는 또 공개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일종의 경고성 발언, 약간 그만해라, 약간 이런 말리는 발언들을 이어가고 있죠. 언제쯤 이게 좀 정상화될까?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과연 선대위에 복귀를 할 것인가 한다면 언제 할 것인가? 궁금증이 참 많습니다. 네, 답변 좀 해주시죠. 네. 그럼 뭐 사실 하나님도 모를 일이죠. 하나님도 모른다. 예, 그리고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지금 정권을 가지고 선거대책기구를 지휘 감독하고 있는데 거기 대고 뭐 선대위 해체하라, 뭐 인적 쇄신하라 이런 주장을 하다가 지금은 이준석 대표가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지 불분명해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께 자신이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처분에 따르는 것이 가장 맞다고 봅니다. 상황 자체가 지금 중과부적이에요.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또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자기 사생활 관련된 부분을 문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도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부분, 자기를 굳게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더라도 이제 그래도 당 안에 들어와서 같이 앉아 있는 것이 가장 그래도 편안한 상태라는 걸 아마 본인이 느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준석 대표가 그나마도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올 수 있는 비빌 언덕과 계기를 좀 후보 본인이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리더십입니다. 근데 전혀 그런 계기를 전혀 본심이 원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오만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 주간 여야 대선 후보들의 행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의 사이다 한 줄평 들을 시간이죠. 먼저 김재원 최고위원님. 예, 이재명 후보자의 뻥 공약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뻥입니다. 네, 김영주 의원님. 네.
전북 행보 속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실제적으로 생각의 부족이 또 말실수가 연달아 나타나고 있다. 그런 것이 얻는 것보다 이런 것 많은 전북 행보, 이렇게 한 줄 평을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의 사이다 한 줄 평까지 들어봤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그리고 김재현 최고위원님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정치 톡톡 사이다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